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제 시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비문학제 시문으로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있잖아. 나오는 내용 자체가 비문학으로 제시가 되면은 어떤 애들은 너무 잘 푼다는 거야. 이과 애들이 너무 쉽게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서 빠지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어쨌든 독서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연계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좀 보자. 자, 그래서 자, 일단 볼게요. 자, 51 패그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51 패그 B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이름입니다. 51 패그에다가 B까지 더해갖고 이름이고요. 자, 얘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입니다. 외계 행성 체크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행성 체크하시고 항성 체크하시면 행성과 항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가요? 우리? 백은희씨 있어요? 있으면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외계 행성이다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 자,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행성 체크하세요. 자, 행성인 친구들은 어떻게? 자,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친구들이 행성이다. 이렇게 하나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외계 행성의 발견은까지 끊고요. 자, 천체 물리학 체크하세요. 천체 물리학의 세 분야를 열었고. 자, 우리 국문과만큼이나 할 거 없는 애들이 천체 물리학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야, 그래도 천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체 물리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지구가 망했을 때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지구랑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유사한 게 그닥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지구 나가면 갈 수 있을 때가 있을까 과연?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천체 물리학 분야의 세 분야를 열었고 자,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왔다. 행성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 우리가 50일 패급-B를 발견하기 이전의 행성에 대한 지식과 자, 그 다음에 50일 패급-B를 발견한 이후의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왔다는 거는 이게 행성이 뭔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행성과는 달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0일 패급-B의 발견에 사용된 자, 시선 속도법 묶으세요. 시선 속도법은 자, 그래서 자, 시선 속도법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요 첫 번째 단락을 굉장히 잘 읽어줘야 될 것 같아. 뭘 잘 읽어줘야 되냐면 자, 시선 속도법은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까지 끊어보세요.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자, 모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끊고 추정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단락 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될 건 그거야. 자, 시선 속도법에 대해서 이제 시선 속도법이라고 하는 소재를 하나 먼저 끄집어내는 거는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선 속도법은 뭘 구하기 위한 법이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시선속도법은 뭘 구하기 위해서 시선속도법을 쓰냐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뭘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그거야. 자,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한다. 요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행성의 존재와 운동. 자, 그러니까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시선 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를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근데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하는 데 있잖아?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하는데 뭘 갖다가 사용하냐 이거야. 자,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자, 추정할 때 뭘 갖다 쓸 거냐라고 한다면 뭘 갖다 쓸 거다? 모항성의 운동. 자, 근데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결국에 행성이야. 자, 근데 뭘 구해서 항성의 운동을 통해서 행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요렇게 전개가 된다는 걸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였어. 아, 역시 문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업이 너무 행복하네요. 아까 너무 좀 슬펐어. 이과 생각을 있어서. 아, 그리고 세 명이 앉아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지구과학 선택했다는 거야.
제가요. 자, 그래서 자,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경우는 무엇이냐? 자, 등속 원흥동 묶어보세요. 등속 원흥동을 하는 자, 단 하나의 행성만 항성주의를 이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자,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더라고. 자, 일단 항성이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항성주의를 행성이 항성주의를 공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 있잖아. 이게 진짜 독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항성하고 행성하고 관찰자까지 있잖아. 관찰자까지가 하나의 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지만 얘가 행성하고 항성하고 가지고 지금 여기서 시선속도법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관찰자가 요 면에 있으면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성하고 항성이 한눈에 보이게 되죠. 하나의 면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근데 만약에 봐봐. 우리가 이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자, 이 면으로 된 부분에서 수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이 관찰자가 항성은 보이지만 행성까지 볼 수 있다 없다? 행성까지 이 시선속도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면 하나에서 우리가 자, 항성과 행성과 관찰자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게 여기서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자, 모르는 얼굴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봐. 이 종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세워볼게. 그러면 관찰자가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고 항성이 여기 있으면은 자, 우리가 이 시선속도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시선속도법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이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관찰자가 하나의 면 안에서 있어야지만 이 항성이 관찰이 될 거라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자, 내가 이 관점에 없고 요 위에서 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 시선속도법 자체가 우리가 제시문 너네 다 읽었잖아.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가 앞뒤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 시선속도법을 하게 되는 거라서 같은 면에 있어야지 이 앞뒤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는데 내가 이쪽에 있으면 얘네들 옆으로 가는 거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가는 거니까 행성하고 항성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면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의 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선속도법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아까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로도 따로 뭐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안 읽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한 김에 열심히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관찰자가 이제 얘네들을 관찰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아빠가 이제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자, 이거 일단 뭐 들어가야 돼? 유추 들어가세요. 돼요. 유추 하나 잡아주시고.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예시 때문에 더 헷갈린 것 같아. 읽으면서. 예시 좀 별로였어. 자, 이때 자,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은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질량 중심입니다. 자, 질량 중심인데 자, 우리가 항성하고 행성에서의 질량 중심 있잖아. 이거를 또 아까 애들이 기깔나게 하더라고. 짜증나서 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항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있니 없니?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기의 질량 중심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자, 지금 여기서 질량 중심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항성과 행성을 이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량 중심이 일단 항성의 질량 중심 첫 번째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 중심 잡으셔야 되고, 자,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항성의 질량 중심 여기 있고, 행성의 질량 중심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전체라 그랬을 때는 뭐 이게 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얘들아, 행성과 항성 중에서 더 무거운 건 뭐니? 항성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항성에 가깝게 질량 중심이 놓여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제시문에서 나왔을 때 같은 경우 뭐도 있냐? 항성 내부에 질량 중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항성이 너무 크고 무거울 경우에는. 어쨌든 자, 봐봐. 지금 내가 요렇게 찍은 거, 자, 1번 찍은 거, 2번 찍은 거는 각각의 질량 중심이지만 3번 찍은 거는 지금 그 둘의 합쳤을 때의 어떤 질량 중심이잖아. 그러면은 자, 봐봐. 이 행성이 돌아가면서 행성의 질량 중심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야? 항성도 돌아갈 때 이 항성, 자, 봐봐. 여기서 항성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항성 같은 경우는 단어뜻 있잖아. 단어뜻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도 있어. 뒤에 단어뜻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항성의 단어뜻을 한번 봐보세요. 항성의 단어뜻을 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이라 그랬잖아. 나 그래서 얘 안 움직이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성의 운동을 감지한다 그랬으니까 항성도 운동이 있다 없다? 운동이 있다를 전제로 깔아주세요. 이 비용신들 수능 특강 이따위로 만들 거야, 씨발. 이라고 내가 아주 진짜. 자, 그래서 자, 항성도 어쨌든 뭐야? 자, 얘도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얘도 질량 중심에 따라서 원을 그릴 거고, 자, 이 둘 사이의 질량 중심도 이렇게 원을 그릴 거다라고 해서, 자, 원이 결국에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야 돼.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지 실은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중에 시선속도법으로 존재하고 운동을 할 때 이 질량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놓는데, 이 제시문에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원을 그린다는 거 우리 어떤 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자,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 이거 갈게요. 자, 지금 여기서 나 이 비유 좀 존나 병신 같아갖고 비유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 항성 자체가 아빠에 해당이 되고 행성 자체가 아이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여기 요 중간 있잖아. 요 중간이 지금 중간이 뭐에 해당돼?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이잖아. 자, 이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는 자, 행성은 이쪽에 해당되고 항성은 이쪽에 해당되니까 서로 어떻다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는 반대 방향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걸, 자, 그래서 서로 반대쪽에 질량 중심이 위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보다 더 멀리, 왜냐면 더 무거운 쪽에 이 질량 중심이 가까이 들어가니까 행성이 더 멀고 항성은 좀 더 가까울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릴 거고, 자, 행성의 질량 중심 같은 경우 큰 원을 그리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자, 아빠의 중심, 난 이 문장도 진짜 내가 기겁을 했어. 아니,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마한 원을 그리며, 아니, 아빠의 질량 중심이 왜 원을 그리지? 항성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얘도 나름대로 그 원을 그리면서 두 사람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 전체 질량은 얘를 뜻하잖아. 얘의 주변을 돈다는 게 요 안쪽에서 얘도 자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 있잖아. 그거를 이 주위를 돈다라는 식으로. 왜 우리 주위를 돈다라 그러면 보통 바깥을 돈다라고 생각해 버리잖아. 이 씹새끼들 여기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걸 과연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이게 좀 문장을 좀 못 쓰지 않았나? 일부러 못 쓴 걸까? 아니면은 원래 이 책을 쓴 과학자 새끼들이 병신같이 써놔서 국어 선생들 병신같이 써놓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네. 자,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항성과 행성도 자, 각각 주기로 원 운동을 하는데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거워. 자, 우리 가운데 있는 항성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 중심보다 항성 질량 중심에 더 가까워서 항성 내부에 있고, 항성 내부에 아예 존재한다는 거, 아예 내부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행성의 질량 중심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고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성과 행성은요.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반대편인 거 체크하시고. 자,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까지 끊으세요. 자,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까지 끊고요. 자,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자,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이것도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이것도 선생님 아예 그림으로 설명을 해버릴게요. 자, 우리 관찰자가 여기 있죠. 관찰자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항성이 존재하고 자, 항성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 행성이 지금 돌고 있다로 가셔야 돼요. 자, 행성이 돌고 있는데 경우의 수를 선생님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행성이 자, 이게 1번 경우라고 가셔야 돼요. 행성이 가까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행성이 가까이 있으면 항성은 자, 요 행성하고 항성하고 봤을 때 항성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멀어질 거라는 거야.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원심력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빙글빙글 돌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돌 수도 있지만 얘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나도 얘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내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행성이 이쪽으로 돌 때는 항성이 이쪽으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게 두 번째죠. 항성이 저기 멀리 간다면 행성이 멀리 간다면 어떻게 될 거야? 항성은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항성 같은 경우 멀어질 거고 자, 행성이 저쪽 멀리 있을 때 같은 경우 항성은 가까이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자,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의 어떤 관계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요렇게 봤을 때 자, 시선 속도는 자, 시선 속도란 무엇이냐?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자, 여기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자,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는 음수값을 갖는다. 여기서 가까워질 때 같은 경우 음수값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양수값을 갖는다. 멀어질 땐 양수값을 갖는다.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자,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어때요? 행성 너무 작아. 자,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너무 어려워. 자, 근데 항성은 어떻대? 항성은 자, 커. 빛도 내. 관찰이 너무 쉬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자, 행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까지 끊으세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설명을 걔 그지같이 써놔갖고 선생님 설명을 다 근데 원래 이게 얘들아 독서 과목이라 선생님이 설명 원래 해주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해갖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가는 거야. 자, 행성이 관찰자에서 멀어져. 자, 그러면 자, 이 관찰자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행성이 멀어진다는 거는 자, 우리가 1번 경우를 얘기를 하니 아니면 2번 경우를 얘기를 하니 2번 경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성이 멀어진 상태죠. 행성이 멀어진 상태야. 자, 행성이 멀어지면 항성은 어떻게 된다? 항성은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워질 때 같은 경우 음수값을 썼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이다라고 하는 건 항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항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쓰면 되잖아. 자, 근데 왜 이걸 이따위로 쓰냐. 이게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이런 용어를 지금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자,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와. 자, 그럼 항성은 어떻게 될 거다? 멀어질 거다. 그래서 시선 속도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건 행성이 멀어진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 얘네들이 하려는 얘기가 그냥 별 얘기 아니구나. 그냥 진짜 별 얘기가 너무 아닌데 앞에 좀 복잡하게 썼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성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항성의 움직임에 왜 집중해야 되냐 했을 때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항성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가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뤄요. 자, 그래서 항성 행성계의 중심주위를 도는 속도는, 자, 항성에서 나오는, 자, 빛의 스펙트럼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속도 체크하세요. 속도. 자, 이 중심주위를 도는 속도 있잖아. 이 중심주위를 도는 속도 같은 경우는 뭐의 변화를 일으키냐? 항성에서의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행성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로 정리해 주세요. 행성을 관찰할 필요가 없고, 자, 우리는, 자, 봐봐. 여기서 행성을 관찰하는 일 자체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행성을 관찰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 행성 보기 너무 어려워. 자, 그럼 뭘 보면 된다? 여기서 항성을 볼 거라는 거죠. 항성의 빛의 스펙트럼을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야. 아까 시선 속도가 양수라는 건 멀리 떨어질 때 양수였잖아. 자, 그래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묶어보세요.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자, 우리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무슨 빛이 나오죠? 자, 이게 과학하는 애들은, 이과생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문과 친구들은 이게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음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음수로 절대값이 커진다는 건 관찰자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만 지금 설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그래서 길어지면은 적색 변이로 가주시고요. 선생님 틀릴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거 외우지는 않아갖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청색 변이로 가주세요. 자, 적색 변이나 청색 변이처럼, 자, 파장에 따라, 우리 빛의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인지가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공전 주기에 맞춰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자, 이 항성을 관찰해보면, 자, 내가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뭘 관찰을 할 거냐? 자, 이 항성을 관찰하면, 자, 뭐가 달라질 거야? 빛의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이 달라질 거라는 거.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이 달라질 거라는 거. 뭐? 공전 주기에 맞춰서. 자, 얘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항성이 움직일 거잖아. 거기에 따라서, 자, 적색 왔다가, 그러니까 적색에서 시작해서 청색으로 변해서 다시 적색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 주기를 따면 뭘 딸 수 있냐? 공전 주기를 딸 수 있다. 뭐의 공전 주기? 항성의 공전 주기가 아니라 행성의 공전 주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 행성의 공전 주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요 제시문이 설명하는 목표는 요 내용을 설명하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재밌죠? 근데 이거 하고 보니까 재밌죠? 아니, 우리가 행성의 움직임을 볼 때 보통은 행성을 관찰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행성이 아니라 항성을 관찰함으로써 행성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 10m요? 초속 10m요? 초속 10m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플러 분광학이, 아니, 빛을 이렇게 분광을 해서 어디다 쓸 건가 싶었더니 이런 데다 쓰는 거였군요. 자, 그래서 정밀하게 측정해서, 자, 망원경에 장착돼서 작동을 해서, 자, 여기서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어서, 자, 25파섹 영역에서 외계에서 행성을 찾는데, 켈로. 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대학원생이 돼버렸죠? 자, 대학원에 가버린 켈로는, 자, 마르요가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자, 얘가 48광년 떨어진 폐그에서, 자, 51폐그 체크하세요. 51폐그. 51폐그를 관측했어. 아까, 봐봐.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51폐그 B를 발견하죠.
자, 그러면 51페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성이라고 정리해 주시고, 자, 얘는 이제 행성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되게 재밌죠? 어떤 외계 인간들이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구도 태양, A, B, C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잖아요. 네, 자, 그랬어. 자,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 체크하세요. 청색 변이하고 적색 변이가 나타났대. 자, 청색 변이하고 적색 변이가 나타났다는 거는, 자, 이 빛의 스펙트럼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얘가 청색 변이가 나타났으면, 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지만, 청색 변이가 나타나면 가까워지는 거고, 적색 변이가 나타나면 멀어지는 건데, 자, 이 행성의 움직임이 편이가,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 변이가 아니라 편인데 내가 변이라고 썼죠?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대기 이상을 의심해. 왜냐면, 자, 이런 항성에서의 이런 스펙트럼 변화가 보통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뭔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변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얘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변이 자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자, 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21 주기로 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다. 공전 체크하세요. 네. 자, 이 행성의 존재를 이제 드디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4.21이면 그래도 관찰할 만했다. 자, 그랬어. 자, 그 행성의 대기는 어떻대요? 자, 천도씨의 다락이 뜨거웠다. 자, 그래서 켈로는 지도교수에게 야, 지도교수 안식년인데 지금 지도교수 찾으면 돼, 안 돼? 자, 보고했지만, 자, 이런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까지 끊으세요. 자, 행성이 이렇게 뜨거운 행성이 원래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교수 안 믿었대. 자, 그런데, 자, 7월까지, 자,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자, 이전 결론 지지하자. 이제 마요르 같은 경우 이제 안식년 끝내고 다시 돌아왔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논문을 썼어. 야, 이 발견은 켈로가 했는데 논문은 같이 썼나 보네. 자, 그래서 자,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담고 있어서 자, 이 고전적인 행성 생선론에 들어맞지 않아 논란이지만 어쨌든 여럿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은 수정되었다까지 끊으세요. 네. 이게 제일 포인트죠.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얘가 지금 수정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콧 계획이 있대요. 자, 그래서 로콧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자, 통과법 체크하세요. 통과법. 통과법이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통과법. 자, 그래서 통과법이 얘들아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EBS 반영이 맞다 아니다? 맞다. 자, 그래서 자, 통과법은 뭐냐? 자, 여기서 시선속도법 같은 경우는 질량을 알아내요. 질량 체크하세요. 그래서 아까 계속 질량 한 거야. 자, 크기 체크하세요. 크기. 자, 그래서 통과법은 자,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봐.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행성이 어떻게 돼? 항성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를 해보면 행성의 존재와 반지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또 미세중력 렌즈 방법들이 추가가, 이거 나와도 EBS 반영인 거야, 얘들아. 미세중력 렌즈에 대한 설명이 나와도 그렇고 어쨌든 자,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자, 뭐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알려지게 되었고 막타 한 줄 보세요.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뒤져야 된다는 거, 지구에서 뒤져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제시문 자체는 선생님이 지금 제시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이해를 하고 가자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잘 되시죠, 여러분?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해서 가봤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할 거는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네, 다음 제시문 갈게요. 11번 제시문 같은 경우는요, 11번 제시문, 너 물 떠온다 그러지 않았어? 자, 11번 제시문 같은 경우는요, 11번 제시문 같은 경우는, 자, X선이에요. 얘도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얘도 어렵진 않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요거는 그 예체능 친구들을 위한 수업 정도이다. 로 보시면 되고요. 자, X선 같은 경우, X선, 여러분, 엑스레이 찍거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 거기에서, 자, 그 0.01에서 1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갖는, 자, 일단 전자기파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다. 자, 우리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뭘 가시광선이라 그러니?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인데 얘는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 정도인 것에 비해까지 끊고요. 자, X선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파는 매우 짧은 파장 체크해 주세요. 짧은 파장. 자, 지금 여기서 이 X선과 가시광선을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얘들아 대비로도 가주실 수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X선에 대한 특징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 요 제시문 구성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X선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매우 짧은 파장을 갖는다. 짧은 파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더 큰 에너지. 야, 우리 만약에 이 가시광선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돼? 광선한테 맞아서 다 뒤질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네들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고, 자, 파장이 짧으면서 큰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물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면까지 끊으세요. 자, 그 다음 물체를 어떻게 투과할 수도 있다. 아예 통과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선은 특징이 뭐냐? 자, 파장이 매우 짧아요. 자, 그래서 재료의 표면뿐 아니라까지 끊고요. 자,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일 수 있다. 자, 우리 안의 정보를 그 제품, 그 어떤 그 물건 안의 정보를 분석할 때 X선을 쓸 수도 있다. 자, 그럼 X선은 어떻게 발생시킬까? 발생 체크하세요. 우리가 실은 요 X선 있잖아요. X선 발생만으로도 제시문 하나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가볍게 설명해줬고, 자, 진공 내에 설치된 양극과 음극 사이에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뭐 진공관 같은 거를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진공관의 한쪽은, 자, 음극이 존재하고, 자, 한쪽은 양극이 존재한다로 가볼게요. 양극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여기서 음극에서 지금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 양극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여기서 금속 패널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주세요. 양극은 살짝 비스듬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왜냐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시 X선을 방출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수십 킬로볼트의 고전압을, 자, 일단 이 둘 사이에 고전압을 쫙 가해요. 고전압을 쫙 가해서, 자, 그러면 음극에는 금속 필라멘트가 가열된다. 자, 여기서 음극에는 뭐가 붙어 있냐? 금속 필라멘트가 붙어 있다. 금속 필라멘트가 붙어 있고. 자, 금속이 이제 가열이 될 거라는 거지. 가열이 되면 금속 표면에는 전자가 튀어나올 거다. 자,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올 거다. 이게 가열이 되면서. 자, 이를 열전자 방출 묶어주세요. 열전자 방출. 자, 여기서 고전압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이 되고, 자, 그로 인해서 금속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는 것을 열전자 방출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이 현상으로 금속 필라멘트에서 튀어나온 전자는까지 끊고요. 자, 여기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압에 의해서, 자, 아까 고전압이 지금 가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양극 쪽으로 빡 하고 가속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가, 자, 큰 운동 에너지를 유지한 채, 자, 여기서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자, 양극의 금속 표적. 자, 양극에 있는 친구 중에 양극에는 금속 표적 있잖아. 금속 표적이 지금 따로 존재를 할 거라는 거야. 자, 양극에 이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금속
표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음극 같은 경우는 금속에 필라멘트가 존재했고 여기서부터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 금속 표적을 때릴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금속 표적을 때리면 자, 그때 X선이 방출된다. X선이 요거 전자가 금속 표적을 때렸을 때 X선이 쫙 하고 방출이 될 거라는 거야. 네. 자, 그러나 자,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자, 금속 표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속이 됐을 때 얘를 때릴 때 X선 자체를 방출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금속 표적이 뜨거워져. 그래서 양극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발열을 시켜줄 수 있는 발열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 열을 식혀줘야지만 어떻게? 이 금속 금속 표적을 때려서 계속 X선을 방출할 수 있게 되니까 X선을 방출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식혀주는 발열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속 표적이 녹지 않도록 금속 표적을 냉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는 있어.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자, X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가 1차 목표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방출된 X선에 대해서는 가로축에는 파장.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다는 거야. 가로축에는 파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세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얻을 수 있는데 자, X선 스펙트럼 체크하세요. X선 스펙트럼. 자, 근데 여기서 자, 바늘 모양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 봉우리를 볼 수가 있대요. 자, 이 두 봉우리를 K알파하고 K베타로 부른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금속의 한 종류의 몰리브덴이라는 예시로 보셔야 돼요. 예시로 보셔야 돼서 자, 요런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에서 자, 여기서 자, 0.5에서 0.05에서 0.25 나노미터 사이에 X선이 방출이 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이제 제시를 하죠. 자, 그래서 K알파, K베타 같은 특성 스펙트럼 묶어주세요. 특성 스펙트럼. 자, 우리가 요 특성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이 특성 스펙트럼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들이 전자 체크하세요. 전자. 자, 이게 자, 차지할 수 있는 안정된 에너지 준위를 묶어주세요. 안정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 자, 만약에 얘가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봉우리 같은 게 만들어질 거다, 안 만들어질 거다? 안 만들어질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불연속적이라서 자,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그림처럼 에너지 준위라고 써주세요. 자, 이 얘네들이 자, 그래프는 이제 지울게요. 자,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라고 가주세요.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이 전자가 결국에 전자라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를 전자라고 부르잖아. 이 전자가 자,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돼. 자, 근데 자, K의 에너지가 지금 작잖아요. 갖는 전자가 가속된 전자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면 자, 이게 K가 튕겨나가. K에서 일단 밖으로 튕겨나가. 그러면 L이나 M과 같은 더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 중에 자, 여기에 있던 전자나 여기에 있던 전자 중에 자, 여기 있던 전자나 여기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자, K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자, K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들이 자, K로 떨어지면서까지 끊고요. 자, 그 차이에 해당되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요렇게 뭔가 바늘같이 뼈 쪽 솟아있는 애들이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졌고. 자, 그래서 이런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므로. 자, 여기서 금속의 종류 체크해 보세요. 자, 결국에 이 특성 스펙트럼을 왜 여기서는 자꾸 특성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거야. 자, 이걸 설명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얘를 설명을 했겠지. 그 이유가 뭐냐? 자, 금속의 종류에 따라 특성 스펙트럼이 달라. 자, 그럼 우리가 이 금속의 종류에 대한 특성 스펙트럼을 알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미지의 금속 A가 나타났을 때, 자, 미지의 금속 A가 나타났을 때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냐? 특성 스펙트럼을 찾아보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표적 물질로 쓰인 금속의 종류에 따라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이 전자가 K로 떨어지는 고유한 값을 갖는다. 고유한 값 체크해 보세요. 고유한 값. 자, 그래서 얘가 고유한 값을 갖는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X선이 방출이 될 거다. X선이 방출이 될 거라서 X선이 이제 방출이 되고 나면 전자기파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된 X선으로부터 특정 파장을 갖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 있는데 까지 끊으세요. 단파장의 X선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단파장을 이용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까지 끊으세요. 그래서 금속은 결정 구조를 갖는데 결정은 원자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라서 일단 금속에서 이게 원래 표면에 쌓여있는 금속이 제일 기본으로 있고 금속이 우리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실은 알고 보면 원자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금속 자체가 뭉쳐져 있는 거다. 그러면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 이게 일단 여기서 표면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표면에서 한번 반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층 더 들어가서 두 번째 층에서 반사가 될 수도 있다. 각 원자의 층층마다 반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은 X선이 입사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반사가 될 거야. 근데 일부는 또 어떻게 될 거야? 한 층 안에 들어가서 반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면에 반사된 X선과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된 X선 같은 경우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 체크해 보세요. 상호작용. 일단 여기서 얘네 둘이 지금 1번 X선과 2번 X선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X선과 2번 X선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서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 두 개 체크해 보세요.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하고 두 개 체크하셔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체크해 보시면 요거 파동을 파동 체크하시고 마루와 고를 갖는 사인 함수 모양이니까 얘네들을 갈 때 있잖아. 얘네를 갈 때 이렇게 얘가 원래 하나의 파장이 들어간다면 이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그려질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보강간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보강간섭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설명해 버릴게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의 마루와 골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요런 경우는 지금 위상차가 발생한 경우의 그림이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일단 표면에서 반사된 친구가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표면보다 한층 안에 들어간 친구가 어떻게 위상차가 없이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첩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보강간섭이 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요렇게 이 파장이 명확하게 보강이 돼 버린다는 거. 네, 요런 보강간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쇄간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 거냐? 상쇄간섭 같은 경우는 자, 제일 처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자, 근데 자, 이 위상 차이가 나. 위상 차이가 나서 자, 요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랑 어떻게 돼? 서로? 상쇄가 돼서 결국엔 어떻게 그려질 거다? 자,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파동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강과 상쇄를 정리를 해주세요. 보강과 상쇄를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내가 위상차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잡기는 했어. 모르겠어, 나도 정확하게. 자, 그래서 자, 각 표면을 투과하여서 반사되어 나오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날 때 뭐야? 자, 그 경로차가 마루와 마루 거리의 파장의 정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정수배일 때 최대로 나타난다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 자, 금속 원자 같은 경우 뭐다? 자, 원자의 크기 체크하세요. 원자의 크기가 다르니까 층간거리도 다르다. 층간거리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 X선의 파장이 고정이 된다면 자, 이 입사각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고 자, 그래서 미지의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다로 정리해 주세요. 네. 미지의 금속이 어떤 금속이냐. 그래서 이거 아까 선생님이 정리할 때 여기에서 이 X선으로 자, 여기서 이 K로 떨어지면 방출되는 얘가 각자 고유한 값을 갖는다 했잖아. 이거를 금속 값으로 가지 말고 X선 값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X선에 고유한 값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설명이 실은 X선 스펙트럼에 관련된 선이니까 단락이니까 얘는 X선이 고유한 값을 갖는다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금속 그거를 주제를 잡아갖고 이 부분을 금속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단락이 금속을 어떤 금속인지를 살펴보고 알아보는 거는 이 X선을 가지고 단파장의 X선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단파장의 X선을 만드는 게 이 X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단파장의 X선을 만드는 연습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시문에서 설명을 너무 충분하게 안 해줘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설명 듣고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가볼게요. 13번, 네. 자, 13번 재밌었죠, 13번. 질량 분석기 한번 가볼게요. 질량 분석기. 자, 이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도 물리하는 애들은 뭐 가볍게 해가지고 자,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원자나 아까도 끊고요. 여러분 이온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자, 여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해석을 해줄게요. 어쨌든 근데 과학 제시문을 풀 때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건 누가 만드냐? 국어 선생님들이 만든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셔서 자,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 자, 또는 더욱 정확하게는 자,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 체크해 보세요.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 자, 전하량의 비율을 자,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 만약에 이제 그 이과생들이 대학원 가면 질량 분석기 진짜 많이 돌려요. 진짜 맨날 어마어마하게 돌려놔요. 자, 그래서 화학에도 쓰이고 생물학에도 쓰이고 법의학에도 쓰이고 의학실험실에 쓰이고 어쨌든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자, 특정 동위원수 동위 비율을 측정하거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속 사용이 많이 되는데 자,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해서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온의 궤적을 조정해서
자, 질량 대 전하량 비율을 측정을 했었는데, 자,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질량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해. 자기장이 뭔가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에 파울 체크해보세요. 파울. 자, 파울이라는 사람은 뭐랬냐? 자,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음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림으로 소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으로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단면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음전극을 자, 양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한 요 구조도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요 구조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배치해서 자기장 사용을 배제하는 기술을 통해서, 자, 질량 분석기를 개선했다. 자, 그래서 안정성도 높고, 자, 질량 분해 능력도 좋고, 자, 그래서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자, 얘가 이름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라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 자, 여기서 이렇게 금속 막대 4개, 하나, 둘, 세 개, 4개가 보이시죠, 여러분? 요 하나, 둘, 세 개, 4개가 금속 막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이유탄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돼요. 자, 이렇게 쭉 평행하게 배치되어서 질량 필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질량 필터의 양쪽 끝에는 전기장, 자, 여기서 요쪽과 요쪽 끝에는 자, 지금 전기장이 걸려 있어서, 자, 이온 체크하세요. 이온. 자, 우리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할 거다. 그래서 이온 가속기 체크하세요. 이온 가속기. 자, 가속을 시킬 거다. 가속을 시킬 거다. 얘를 가속을 시킬 건데, 자,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 이온 발생원이 있고, 다음에는 이온 검출. 자, 한쪽은 발생원이 있고요. 발생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같은 경우 검출원이 있다. 검출원이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4개의 금속 막대를 단면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모양. 실은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정도 정사각형 모양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4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자, 가로축에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마이너스가 걸린다. 자, 그래서 가로축에는 우리 지금 플러스 걸려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세로축에는 마이너스 걸려 있는 거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U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뭐가 걸려 있냐도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 제시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정보가 좀 짜증나게 많이 있어갖고 좀 짜잘짜잘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이 제시문 하는 거지, 실은 제시문 자체에서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 근데 좀 짜증난다 라고 하는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U는 양의 진류 정납하고 그 다음에 사인 곡선을 교류 전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에 걸려 있는 전기의 종류를 첫 번째는 양의 직류를 하나 잡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교류 전압을 하나 잡아 주셔야 되죠. 자, 직류하고 교류가 지금 각각 하나씩 걸려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4개의 막대 사이클을 해서 자, 이온의 궤적 체크하세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건데, 자, 적절한 진류하고 교류를 주어지면, 자, 여기서 특정한 질량대 전압비를 갖는 이온만 필터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액 추돌해서, 자, 그래서 전압을 다르게 해서 질량 필터를 통과해서 이온을 모니터링해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질량 스펙트럼 얻는 게 목표야. 자, 그래서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자,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봐봐. 즉 질량 대 전하량비가 작은 이온은, 자, 전하량이 작으면 지금 여기서 가벼운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가 적으면은, 자, 여기서 가벼운 이온에 속하는데, 자, 이 가벼운 이온에 속하는데,
자, 전기장의 고루 성분을 따라서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 첫 번째는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을 거다? 교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교류 성분의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진동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럼 통과한다 못한다? 통과가 안 될 거다. 통과가 안 될 거다. 이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 자, 교류 전류 때문에 얘네들이 막 흔들릴 거라는 거지. 자, 근데 자, 질량대 전압이 큰 이온. 자, 무거운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다? 자, 얘는 자, 교류의 영향을 받을 거니 안 받을 거니? 받긴 받더라도 뭐야? 자, 교류 성분의 반응이 용이하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경로를 유지할 거다. 자, 얘는 경로를 유지를 해서 얘네들은 통과를 할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교류를 걸면 되고, 교류를 약하게 거냐, 무겁게 거냐에 따라서 또 더 무거운 이온이 검출되기도 하고 더 가벼운 이온이 검출되기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끊으시고, 자, 그래서 무겁거나 가볍거나를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정리를 하실 수가 있냐? 자, 양이온 정리를 하나 하실 수가 있어요. 양이온. 자, 양이온이 만약에 자, 양이온이라 그랬을 때 자, 얘가 자, 그 막대기 축에서 같은 중심 축에서 자,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제일 가운데에다가 한번 투입해 보자 이거야. 자, 플러스 이온을 가운데에다가 투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다? 자, 모든 전구에 받는 힘이 같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아. 그럼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자, 그러면 이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끝까지 가고 말겠죠. 자, 근데 이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에다가 딱 넣으면 어차피 끝까지 다 검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살짝 어떻게? 벗어난 지점에서 투입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양이온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갈 거야, 다시. 자, 첫 번째, 두 번째 갈 건데, 일단 직류를 생각해보면, 자, 양이온의 직류의 전압이 걸린 배치 가로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적응에 가까울수록 중심을 강하게 밀기 때문에 안정적인 편성이 형성이 된다. 자, 만약에 자, 여기서도 이 양이온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직류 중에서도 자, 양의 직류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직류 중에서도 양의 직류 부분을 살펴보면 자, 내가 처음에는 자, 요 완벽하게 가운데에다가 양이온을 딱 투입을 했죠, 여러분. 양이온 딱 투입을 했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 가운데에다가 투입하면 어차피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에서 살짝 벗어난 데다가 양이온을 투입을 해보자는 거야. 대신에 자,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라인이어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양이온과 얘들아, 양이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낼 거라는 거야. 자, 만약에 내 옆에 차은우가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야? 끌어당기겠죠, 여러분. 근데 옆에 카리나가 있어. 야, 저리 가. 저리 가. 자, 밀어내겠죠. 자, 그래서 양이온을 밀어낼 거야. 자, 근데 요쪽도 자, 봐봐. 여기도 양이온이 존재하고 여기도 양의 직류가 존재하고 자, 이쪽도 양의 직류가 존재하니까 양이온을 서로 다 밀어낼 거라고. 그래서 양이온은 결국에 어디에 안착하게 될 거다? 요 가운데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안전한 평형점 묶어보세요. 안전한 평형점. 자, 이 가운데서 안전한 평형점을 만들게 될 거야. 내가 은서 있는 대로 밀고 은서도 나 있는 대로 밀고 야 저리 가 너 옆에 있으면 얼굴 커 보인단 말이야 하고 밀다 보면은 자, 얘가 가운데에 위치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이온은 자, 중심축에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다시 중심축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세로 방향으로 자,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가운데로 온다는 거 알게 되었죠, 우리? 되었나요?
자, 그럼 가운데로 오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다? 통과가 될 거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말고요. 우리 좀 재밌는 거 해보자. 자, 요 세로에다가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양이온을 만약에 가운데다가 넣으면 이것도 역시 통과가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거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짝 벗어난 데다가 양이온을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음의 직류 있잖아. 음의 직류가 어떤 효과를 이루니까 양이온을 잡아 당길 거야, 서로. 자, 근데 가운데 있으면, 요 아래에 있는 음의 직류와, 위에 있는 음의 직류가 같은 힘을 발휘해서 당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당겨진다, 당겨지지 않는다? 당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가운데에서 살짝 벗어난 데 가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될 거다? 자, 양이온이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전극이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평형점 체크하세요. 불안정한 평형점. 자, 직류가 자, 음의 직류 안에서는 자, 불안정한 평형점. 그래도 평형점에 가까울 순 있어. 왜냐면 서로 당기니까, 당기는 힘이. 자, 얘도 당길 거고 얘도 당길 거니까 봐봐. 나랑 유리 사이에 차은우가 있다고 생각해봐. 막 서로 당길 거 아니야. 서로 당길 거 아니야. 한쪽으로만 몰리겠어? 아니야. 쟤도 잡아 끌고 나도 잡아 끌고. 자, 그래서 얘 자체는 불안정하겠지만 어쨌든 평형점을 구성을 하기는 할 거다. 자, 그러므로 자, 양이온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자, 중심축에서 멀어지게 비추세요.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자, 그래서 자, 요게 멀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가로 방향 그다음에 자,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야. 뭘 추가를 해? 교류를 한번 추가를 해보자. 교류를. 자, 그래서 가벼운 양이온은 자, 그래서 교대되는 요에게 밀거나 당겨지면서 큰 폭으로 진등하다가 전극에 부딪힐 거고 자, 그다음에 무거운 양이온은 진폭이 별로 커지잖아. 전에 다른 쪽으로 도달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이 교류 영향 진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자, 이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고 자, 세로 같은 경우는 무거운 어쩌고저쩌고 해서 불구해서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 다시 중심으로 복귀 안정돼서 끝으로 전송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교류하고 직류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섞어보자는 거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가벼운 양이온 있잖아.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자, 양과 음으로 교대되는 교류에 의하면 밀거나 당겨지면서 진동하죠. 자, 그래서 전극에 부딪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자, 질량대 전압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고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무거운 양이온은 벗어나도 불안정해져. 자, 이 세로 방향 있잖아. 세로 방향에서 자, 양이온이 들어갔을 때 얘가 불안정한 평형점을 갖게 되잖아. 자, 그래서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전극에 부딪히니까 통과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 같은 경우 있잖아. 가로 방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직류가 있던 걸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 못 시킨다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이 세로 같은 경우 있잖아. 자, 이게 얘 효과를 우리가 일단 가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얘가 세로로 들어갔을 때 자, 직류, 음의 직류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아까 가벼운 거 있잖아.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아까는 분명히 진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벗어나게 될 거라 그랬잖아. 자, 근데 여기서 가벼운 이온은 자, 중심 쪽에서 벗어나면 교류에 다시 중심으로 복구해서 안정화될 수가 있어. 자, 근데 자, 그래서 무거운 양이온은 불안정해져. 가벼운 것은 다시 교류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이 돼서 결국에는 통과가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자, 교류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 불안정해지고 결국에 통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면은 얘랑 섞어서 직류의 상태와 직류의 양의 직류 상태와 음의 직류 상태에서 같이 섞어줬었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일이 음의 직류 안에서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자, 질량대 전하량비가 작은 이온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될 때는 자,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역할이 또 바뀌겠죠. 음이온이라고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절하게 조절해갖고 자, 질량대 전하량비가 특정한 값는 값만 이온만 전극에 추돌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서 얘네들 이온만 따로 추출해내는 게 질량 분석기이다. 네. 요게 좀 복잡해서요, 여러분.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랬어. 자, 지급준비제도 갑시다. 지급준비제도 주제통합 9번. 네, 주제통합도 내가 보려고 이것저것 문제를 좀 재시문 풀어봤는데 막상 재시문 봤을 때 이거는 좀 쉬운데 이런 느낌이어서 그나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지급준비율 정도는 그래도 공부해놓고 가면은 신용창조나 이런 부분 배경지식 좀 있잖아요. 자,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 전체 예금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놔야 돼. 자, 우리 시중은행 아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2표가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이 1표가 나왔고요. 학생들은 국민은행 잘 쓰나 봐. 자, 그래서 일정 중앙은행.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 뭐 있어요? 얘들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떤 중앙은행이죠? 얘들아, 이건 상식 문제야. 상식 문제야. 이거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야, 이거는. 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얘들아, 나중에 소개팅 했는데 한국은행 다니는 남자 나왔다. 소개팅 해준 사람한테 밥 비싼 거 사야 돼. 얘들아, 무조건 잡아야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이죠? 자, 그래서 자,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금을 하잖아. 예금을 하면은 자, 이 예금 가지고 뭘 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 그럼 얘네는 뭘 먹고 사는 거냐? 얘네 대출해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얘들아. 대출이 은근 우리는 왜 대출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얘는 대출로 먹고 사는 거야. 자, 근데 예금을 만약에 100만 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봐. 자, 근데 이거 100만 원을 다 대출해줬어. 100만 원 다 대출해줬는데, 자, 그럼 예금 한 사람이, 자, 그 예금을 다시 찾으러 가면은 100만 원 다 대출해주면은 예금 다시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예금을 100만 원 해놓으면 대출을 100만 원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을 예치를 해놓아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은행에다가 다시 저금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예금이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90만 원은 그 대출에 쓰고요. 1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에는 자, 10%의 자, 얘를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지급준비율을 10%를 중앙은행에다가 둬야 돼. 자, 그래서 자,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금액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 이거는 중앙은행이 정해줘야 돼. 자, 만약에 국민은행한테 야, 너네 지급준비율 얼마나 할래? 그러면 0.00001%요. 이럴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 이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정할 거야. 자, 그리고 준비율에 따라서 예치한 금액을 자,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이름 되게 많이 지금 나열해놨죠. 자,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뭐냐? 예금자가 갑자기 인출 요구할 때 자, 모두 대출 사용하면 인출 요구 대응할 수 없고 자, 은행 신용도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치를 해둔다. 자,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자,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서 선생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지급준비율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자, 중앙은행에서
자,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고 생각해봐. 자,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통화량은 감소해요. 자, 그럼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내린다고 생각하면 통화량은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지급 준비율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얘들아, 통화량이 많아지잖아?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경기가 과열돼요. 자, 통화량이 너무 적으면 또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가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경기가 침체된 거 같니? 과열된 거 같니?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그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들은 잘리고 있고 막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도대체 경기는 언제 좋았던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선생님 확실히 생각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 IMF 터졌거든. 그 전엔 좀 경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3 때면 지금 거의 한 7, 8, 5, 6년 전에 자 그래서 경기 침체하고 과열 요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시중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는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높아져서 어쩌고저쩌고 통화량 줄어요. 자 여기서 우리 통화량 줄어든다. 자 그다음에 통화량 늘어나고 물가 상승. 얘들아 물가 상승 같은 경우 체크해봐. 물가 상승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하나 정리할게요. 자 우리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있잖아.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자 물가 상승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봐봐. 자 내가 이 에어컨 리모컨을 살 거야 얘들아. 에어컨 리모컨을 살 건데 이거 옛날에 3,000원이었다. 자 근데 1년 뒤에 얘가 6,000원이 됐어. 자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에어컨 리모컨 없이 어떻게 살아. 사야 되잖아. 자, 그럼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있잖아.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 지식 좀 가져볼게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물건의 가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물건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아주세요. 요게 지금 물가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포인트거든? 어떻게 경제 하신 분 맞습니까? 선생님?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되게 경계해야 될 친구가 있어서 자, 그래서 물건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건의 가치는 동일해. 자, 근데 뭐가 변하는 거냐? 우리가 화폐의 가치가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주세요. 하락한다. 얘들아, 너네 물가 상승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죠? 옛날에 옛날에 김밥 천국의 메뉴는 분명히 5,000원, 6,000원이었거든? 근데 옆에 국수 넘어가면 지금 다 9,000원이야. 물가가 어떻게 됐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상승한 느낌이 있어. 내 월급은? 학원비는 그렇게까지 확실히 상승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저 김밥 천국에 비해서는 학원비 그렇게 상승이 안 되고 있고 왜냐면 학원비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얼마 이상 못 받게 정해져 있거든. 꼼수로 더 받을 수 있긴 해. 근데 어쨌든 그렇고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노동소득을 얻게 될 거잖아. 여러분들 일을 하면 그 노동소득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화폐 가치가 매일매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노동소득 얻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투자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축으로 가능했거든. 왜냐면 화폐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그 화폐 가치가 급격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들고 있지 마세요. 화폐를 뭘로 다른 걸로 바꾸세요. 부동산으로 바꾸든 뭐 주식으로 바꾸든 채권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꾸든 뭘로 바꿔 놓으세요, 여러분. 화폐 갖고 있지 마세요. 저금 많이 해놓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금도 한 푼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에 늘 익숙해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화폐 가치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가치. 그럼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에 노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런 것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건 여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인수기 월급이 자 작년에도 만약에 300만 원 받고 지금도 3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된 거다? 월급이 떨어진 거야 얘들아.
월급 하락한 거야.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지급준비제도는요. 자, 본원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봐봐. 요게 포인트야. 본원통화의 발행액의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아니, 우리가 본원통화 있잖아. 본원통화 만약에 발행을 할 때, 자, 한국은행에서 자, 본원 통화를 자, 1억 원을 만약에 발행을 했다고 생각해 봐.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의 통화량 같은 경우는 얼마가 늘어난 걸로 봐야 돼? 1억 원이 늘어난 걸로 봐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발행액 이상의 통화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신용창조 체크해 보세요. 신용창조. 자, 이거 그냥 선생님이 통화량 늘어나는 거 제시문으로 안 읽고 그냥 신용창조 설명 가볍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만약에 1억 원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냈다? 한국은행에서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 그럼 이 1억 원을, 자, 인수기가 만약에 갖고 있다가 얘를 국민은행에다가 저금을 해. 자, 국민은행 저금하면은, 자, 1억 원이 생기죠. 자, 그럼 인수기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야? 1억 원이 찍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 1억 원을 갖고 있어, 지네가? 안 갖고 있어. 자, 얘네들이 그러면 얘를 안 갖고 있고 뭘 하냐? 자, 얘네들을, 자, 이 1억 원을 이렇게 쓸 거야. 자, 첫 번째는, 자, 일단 지급준비금을 남겨놔야 돼. 만약에 10%라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놔야 돼. 자, 근데 이거 말고 있잖아. 이거 말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얼마? 자, 9천만 원을 자, 대출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 9천만 원을 대출에다가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누군가가 또 받아가면 자, 이 시중에 있는 총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야? 원래 얘가 1억 원을 발행을 했으니까 시중에 1억 원이 생겨야 되잖아. 자, 근데 시중에 1억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이 1억 원으로 인해서 대출까지 해서 시중에 총 통화량이 얼마가 된다? 자, 총 통화량이 1억 9천만 원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화량 자체가 늘어났지. 자, 여기서 한 번 더 늘려볼게. 어떻게? 자, 9천만 원 다시 저금해.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대출하겠죠. 대출이 얼마가 될 거야? 자, 지급준비율 10% 남겨놓고 다시 자, 8,100만 원이 대출이 다시 된다면 자, 또 통화량이 얼마가 돼버릴 거다? 자, 이번에 2억 7,100만 원이 통화량으로 늘어날 거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통화량 자체가 늘어가는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세요. 네. 되게 재밌지 않니? 또 이제 대출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용창조를 하면은요, 신용창조를 하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돈이라는 거 있잖아. 돈이라는 거는 그 동전이 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통화량 늘어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이렇게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 뒤에 쭉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자, 다 되셨나요? 정리 다 되셨나요? 쓰세요. 네, 맞아, 쓰세요. 정리. 다 쓰시고. 자, 더 쓰실 거 없으면 자, 그래서 동일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 자,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자, 이 본원 통화보다 많아진다는 거가 포인트고요. 자, 최대 통화량은 뭐야? 본원 통화에서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 자, 통화 승수는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값으로 자, 지급 준비율의 역수래. 자,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10%면 얼마나 되겠니? 통화 승수가 역수면은 그냥 뭐 10배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네. 자, 그래서 자, 나 넘어갈게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 중간 목표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중간 목표 가는데 자, 여기서 자, 요번에 자, 요 나 제시문에서는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중앙은행은 봉원통화 공급량을 조절해서 통화량 조절한다. 통화량 체크하세요. 통화량. 자,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예,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시중은행이 중앙으로부터 자, 통화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대할인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의 공포가 떠오르죠. 자, 본원 통화가 시중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다 한다면 자, 자금이 풍부해진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본원 통화 다시 신용 창조에 증폭된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자, 지급 준비율 조절하면 아까 통화량 조절도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예 한 달락 묶어 주셔서 자, 이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토대로 아니면 지급 준비율을 토대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자, 또한 중앙은행은 자,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여까지 끊고요.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할 수가 있다. 자, 채권 체크하세요. 채권, 채권, 채권.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채권 시장 나오는 거 있잖아. 요거를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고 요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있잖아. 은행이 지금 중앙은행이란 말이야. 중앙은행에서 자, 중앙은행의 어떤 자금과 그다음에 우리가 시중을 민간이라고 가볼게요. 이 민간의 자금 있잖아. 민간의 자금을 우리가 두 개를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자, 우리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라 그러면 이 중앙은행 외의 통화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을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먼저 하나 잡으세요. 선생님, 시중에 있는 통화가 은행으로 들어갔어도 어차피 통화인데 똑같이 통화량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얼마인지 있잖아. 그거를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어. 자, 요 통화량을 만약에 살펴보면, 자, 채권 거래를 하는데, 채권 거래. 자, 봐봐. 여기서 이거 잘못 읽은 애들 되게 많아. 자, 중앙은행은요, 중앙은행은 지금 뭘 할 거냐? 자,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면까지 끊으세요. 자, 봐봐. 시중에 채권이 있잖아. 시중에 채권이 있으면, 자, 그걸 중앙은행이 뭘 할 거냐? 채권을 매입을 할 거라고. 얘들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매입을 할 거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은행에서 이 채권을 매입하면 뭘 가지고 매입할 거야, 은행에서? 그렇죠.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자, 시중에는 화폐량이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이 채권 있잖아. 채권을 만약에 500억짜리 500억만큼 채권을 매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채권을 얘네들이 은행에서 가져오고 화폐를 자, 은행에서 시중으로 풀게 될 거라는 거야. 화폐량이 늘어난다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에는 화폐량이 늘어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가 될 거다. 자, 채권 수요가 늘어날 거야. 왜? 채권을 일단 매입해서 채권이 줄어들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화폐가 늘어남으로써 채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까지 끊고요. 자, 이자율은 감소한다. 이자율 감소 체크해보세요. 자, 우리가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자, 화폐에 대한, 자,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니 적어진다는 얘기니? 일종의 화폐량이 많아진다는 건 화폐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얘기잖아. 화폐 공급이 원활하니까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거야. 수요는 줄어들어. 자, 화폐가 이렇게 많으니까 화폐가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넉넉하게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잖아. 자, 근데 지금 대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그래서 자, 통화량이나 어쨌든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키겠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려는 건 뭐냐? 자,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다. 네. 통화량도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고 이자율도 적정 이자율을 유지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거 됐으면 당장 했죠. 근데 세상이 지금 계속
물가 상승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화폐를 삭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자, 이자율과 통화량의 상관. 자, 이 표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한번 봐보시면, 자, 우리가 통화량이 M0일 때 이자율이 R0인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정리해줘요. 얘가 이상적인 상황. 목표치를 갖는데, 자, 그래서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MD는 국민소득이 Y0일 때, 자,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이죠. 화폐 수요 곡선인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MS 잘 보세요. MS가 여러분들 보시면 MS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MS는 통화량이 M일 때 화폐의 공급 곡선 체크해 보세요. 공급. 선생님, 선생님 눈깔이 삐셨어요? 이거 곡선이 아닌데요? 자, 공급 곡선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공급 곡선으로 봐주세요. 네. 공급 곡선 맞다 아니다? 은서야 맞니 아니니? 아, 그렇죠. 우리 잘 배운 친구는 이게 나는 곡선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유리는 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곡선 맞다 아니라 곡선 맞다. 이거 곡선 얘들아 이거 직선으로 보이니 곡선으로 보이니? 아, 우리 모두 다 같이 곡선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 있다. 이게 직선처럼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니? 그래프 해석할 때. 자, 통화량이 어떻게 돼? 통화량이 자,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 통화량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는 상태를 상정을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자, 이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은 R0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0로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를 해버려. 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자,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 화폐 수요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 자, 근데 화폐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량은 일정하게 변하지 않아. 그럼 화폐량이 변하지 않는 대신 뭐가 변할 거냐?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자,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자율이 늘어나는 거. 그만큼 화폐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자, 화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할 거고 자, 통화량을 계속 M0로 유지한다면 자, 이자율이 아마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통화량과 이자율 둘 다 고정해 놓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자율이 상승하는 대신에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통화량이 늘리면 또 어떻게 돼? 자,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 자, 우리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이 또 엄청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있잖아. 코로나 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왜냐면 그만큼 통화가 많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자가 좀 내렸거든.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이 미친 듯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자, 둘 다 얻기 힘들기 때문에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자, 근데 통화량은 다른 거에도 많이 받아서 이자율 조절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려우니까 이자율을 그래서 중간 목표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